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신사에서 한글을 몰래 쓰다 미국의 기자한테 발각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대답에 발뺌하는 일본인인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카터입니다. CNN 소속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제목에 일본의 비밀 신사와 한글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열어보니 일본 오카야마 출신의 한 대학원생이 보낸 진지한 제보였죠. 그 대학원생은 일본 내 일부 신사에서 한글과 매우 유사한 문자를 신성시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그들은 이 문자를 신대문자라 부르며 일본 고대의 문자라고 주장한다더군요. 첨부된 사진을 보니 정말 한글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가무나가라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라의 리을만 약간 변형되었을 뿐이었어요. 즉시 편집장인 존슨을 찾아갔죠. 그는 제 설명을 들으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존슨은 이게 단순한 문화적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문자 체계라는 점을 설명하자 그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2주간의 일본 취재를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이 취재가 단순한 문화 기사를 넘어 역사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어요. 취재 준비를 위해 한글의 역사와 일본의 신도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의 다나카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순수하게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도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이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일본어 기초 회화집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신대문자의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에요. 저는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낼 결심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한 도쿄의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다나카 교수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쿄대학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죠. 다나카 교수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작하며 제 취재 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신대문자에 대한 제 질문에 그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대문자는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였죠. 일본 내 주류 언어학계는 신대문자가 일본 고대의 문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나카 교수는 미묘한 표정으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다나카 교수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신대문자 연구가 일본 내에서 암묵적 금기처럼 여겨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한글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학계에서 꺼리는 주제라고 했죠. 그럼에도 그는 도쿄대학 도서관에 있는 몇몇 중요한 자료들을 살펴볼 것을 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고문서 보관실에 입장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자료 속에서 19세기 일본 국학자들의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눈이 피로해질 무렵 드디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히라다 아스다네라는 국학자의 일기와 연구 노트였습니다. 그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제 일본어 실력으로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중요한 대목들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히라다는 1800년대 중반에 조선의 문자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연구한 흔적이 노트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한 페이지에는 훈민정음 글자와 그것을 변형한 듯한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신대문자의 기원을 밝힐 핵심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서관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이 자료들이 촬영 금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완강했어요. 결국 필기만으로 내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하며 다음 행선지를 계획했어요. 히라다의 노트에서 언급된 오카야마의 나가오 신사를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대문자를 모시는 의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깊은 역사적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도쿄역에서 오카야마행 신칸센을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일본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히라다의 노트와 신대문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3시간 남짓한 여정 끝에 오카야마에 도착했어요.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오 신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왜 그곳에 가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단순한 관광이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가오 신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은 아니라고 했죠. 택시에서 내려 신사를 향해 걸어갔어요. 숲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신사는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돌로 만든 정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분명 한글과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문나가라.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문자였어요. 신사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성이 전통 의상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다행히 그는 간단한 영어를 알아들었고 자신이 이곳의 궁사제사장인 후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신대문자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가오 신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신대문자에 제사를 올린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의식은 운 좋게도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후쿠다 궁사는 신대문자가 신의 문자라고 불리며 가무나가라는 신의 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문자는 일본의 현재 언어 이전의 문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글과의 유사성을 언급하자 그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대문자는 일본 고대의 문자이며 한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사 근처의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몇몇 현지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신대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에 대해 물어봤죠. 한 노인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글은 둥근 형태가 많은 반면 신대문자는 대부분 직선이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신대문자는 일본 고대의 신성한 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여관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정리했어요. 신사에서 본 문자와 히라다의 노트에서 본 스케치를 비교해보니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히라다가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신대문자를 창안했다는 가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신사로 향했습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되기 전 주변을 둘러보며 더 많은 신대문자의 흔적을 찾았어요. 신사 뒤편에는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신대문자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나무 팻말에 새겨진 신대문자 경전이었어요. 의식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표정을 보며 이 문자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대상임을 실감했어요. 아침 햇살이 신사마당에 비칠 무렵 의식이 시작됐어요. 후쿠다 궁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하얀 종이에 쓰인 신대문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를 여러 보조 사제들이 따랐죠. 모인 주민들은 깊은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의식은 약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마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후쿠다는 신대문자가 쓰인 종이를 높이 들고 일본어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분명 현대 일본어와는 다른 더 고어체로 들렸어요. 의식이 끝난 후 저는 재빨리 후쿠다에게 다가가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의식 후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와 대화할 시간을 내주었어요. 제가 신대문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더 깊이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신성한 문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오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신대문자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발견한 돌비석에는 한글과 놀랍도록 유사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현지인의 도움으로 이 비석이 오래된 마을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대신 신대문자를 사용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는 무슨 목적으로 마을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취재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신대문자에 대한 외부인의 관심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경고했어요. 여관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는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이 미세하게 어질러져 있었어요. 노트북을 확인해 보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지만 중요한 취재 파일 몇 개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지만 이 사건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밤늦게 뉴욕의 편집장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누군가 제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이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카야마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신대문자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도서관 사서는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가 신대문자에 관심 있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1890년대 일본 학자들의 논문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히라다 아스다네의 제자들이 쓴 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스승의 발견을 극찬하며 신대문자의 신성함을 강조했지만 글 사이사이에 모순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 단락에서는 조선의 문자 체계를 참고했다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어요. 취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또다시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교토로 향해야 할 때예요. 교토에는 더 오래된 자료가 보관된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히라다의 노트와 신대문자 사진을 한국의 언어학자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토행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출발 전날 밤 언어학자이자 원로 교수이신 박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거든요. 다행히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화상통화를 제안하셨어요. 교토에 도착한 후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박 교수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특히 나가오 신사에서 본 가무나가라 문자와 히라다의 노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대문자는 일본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한국 학계에서는 훈민정음을 모방해 만든 위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19세기 일본 국학자 히라다 아스다네가 조선에서 훈민정음을 접한 후 이를 변형하여 신대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시며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신대문자의 구조를 비교해 보여주셨어요. 두 문자 체계의 유사성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배열 방식, 글자 모양의 근본적인 원리가 거의 동일했어요.
박 교수님은 특히 훈민정음의 과학적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다고 해요. 신대문자는 이런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일부러 변형을 가해 다른 문자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19세기 문헌이었어요. 당시 일본 메이지 시대 학자들 중 일부가 조선의 문자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히라다 아스다네가 1850년대에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히라다의 노트는 신대문자의 위작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는 제게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일본 내 일부 세력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화를 마치며 박 교수님은 추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동안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교토국제문화연구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메이지 시대 학자들의 개인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교토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명확해진 것은 신대문자가 한글의 변형이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일본 일부 신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문자를 신성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역사적 자료와 함께 신대문자 연구로 인해 한일 관계에서 빚어진 몇몇 외교적 갈등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교토국제문화연구소로 향하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의 정치적, 문화적 갈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교토국제문화연구소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교토의 거리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구소는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특별 열람 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CNN 기자 신분증이 도움이 되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열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사서는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요청한 메이지 시대 학자들의 개인 문서를 가져다 주었어요. 수많은 자료 중에서 특히 히라다 아스다네의 개인 일기와 서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어로 된 문서를 읽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전과 번역 앱의 도움을 받으며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서류들을 넘기던 중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에 작성된 히라다의 노트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노트에는 조선문자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히라다가 이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보여주는 스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 뒷부분에는 신대문자를 일본 사회에 어떻게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일부 신사를 통해 이 문자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방안, 일본 고대 역사와 연결시키는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어요. 빠르게 노트를 촬영하려 했지만 열람실 규정상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대신 중요한 부분을 노트에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메모를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연구소 보안 담당자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열람 중인 자료가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즉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반납하고 연구소를 나오려는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는 일본 정부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과 한국 간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건드릴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 비자 상태를 언급하며 외국인 기자로서 일본 내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처럼 들렸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의 편집장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과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존슨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어요. 히라다의 노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고민하며 박 교수님께 오늘의 발견을 이메일로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교토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제가 찾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신대문자의 진실 한글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의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사 초안을 완성했어요. 히라다의 노트, 박 교수님의 분석, 나가오 신사에서의 체험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초안을 존슨에게 보내고 잠시 눈을 붙였어요. 몇 시간 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존슨이었어요. 그는 기사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이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CNN의 법률팀에서 이 기사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일본어로 빠르게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톤으로 보아 협박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취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자국으로 돌아가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 하려는데 직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방금 경찰이 저에 대해 문의해 갔다고요. 체류 비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분명 누군가 제 취재를 방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체크아웃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교토역으로 향했어요. 도쿄로 돌아가 대사관과 접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존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일본 주재 CNNG 국장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기사 내용이 일부 유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 기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해요. 존슨은 기사 발행을 잠시 보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정치적 압력에 묻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존슨의 말도 이해가 됐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외교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박 교수님께 현 상황을 이메일로 알렸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비슷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영사 업무 담당자는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제 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일본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공식적인 압력 외에도 비공식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비에서 수상한 남성들이 저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까? 밤늦게 다시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이 기사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이라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도 점차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수정한 원고를 보내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존슨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법률팀과 직접 협의한 후 기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을 정리하고 체크아웃하러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어제 봤던 수상한 남성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보딩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미국으로 돌아가 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일본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내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서술했어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를 조합해 창안되었죠. 이러한 과학적 우수성 때문에 한글은 UNESCO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언어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찬사를 받아왔다는 내용도 추가했어요. 히라다가 바로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방해 신대문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뉴욕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다음 날 있을 CNN 편집부와의 미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로 모든 취재 자료를 정리했어요. 히라다의 노트 4본, 신대문자와 한글의 비교 분석, 나가오 신사에서의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사무실에서의 미팅은 4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편집자들과 법률팀이 모여 기사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법률팀은 일본 측의 반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편집장 존슨은 이 기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인식에 관한 중요한 담론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 취재의 용기와 신중함을 칭찬하며 최종 발행 전 마지막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이 긴 여정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글을 모방해 만들어진 신대문자가 어떻게 일본 일부 지역에서 신성시되었는지, 그 배경에 19세기 국학자 히라다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교수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그는 제 안전한 귀국을 축하하며 기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 취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죠. 신대문자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역사가 없는 일본은 감추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한글을 몰래 썼다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